가볼게요. 일단 요거 어부사시사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제목이 어부사시사인데 이 어부,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어부라는 건 이제 물고기 나는 그 어부를 말하는 건데 이게 진짜 어부는 아니에요. 이게 좀 중요한데, 그러니까 진짜 어부라면 어떻게 되겠어? 배에 나가서 막 노동을 하면서 힘겹게 물고기를 낚아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친구 아버지 중에 양식장도 하시고 이제 선주, 그러니까 배 물고기 잡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배를 한번 따라서 타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물도 건져 올려야 되고 막 땀도 엄청 나고 완전 죽 노가다가 따로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어부는 뭐야?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물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물고기 낚는 그런 어부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어부는 뭐가 아니다? 생계형 어부가 아니에요. 이게 아닌 게 중요합니다. 얘들 사실 이게 작자가 윤선도잖아요. 그러니까 윤선도가 기양을 많이 가긴 했지만 집안 자체가 워낙 빵빵하기 때문에 돈이 없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어부라고 했냐? 그러니까 한가롭게 배를 타면서 여유를 즐기고 자연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막 시간 되면 물고기도 한번 낚고 이런 겁니다. 그건 뭐야? 진짜 생계형 어부가 아니라 가짜 어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적어놨죠. 가어옹이라고 적어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짜 어부란 말입니다. 옹은 뭐냐면 늙은이 옹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짜 늙은이 어부, 그 가어옹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선지에 바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죠?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부 사시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시가 중요한데 네 가지 시간 이런 뜻 아니고요. 여기서 시간은 뭐냐면 계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계절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부 사시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계절을 뜻하는 거니까 계절을 드러내는, 계절을 나타내는, 계절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시어들이 중요하겠죠. 예, 그런 거 본문에서 짚어가면서 볼 겁니다. 지금 잠깐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보시죠. 예, 요거 필기하셨죠? 잠깐 시간 있으시면 퍼즈 누르시고 필기하시면 됩니다. 잘 봐. 염구 1, 염구 2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염구란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 염구 뭡니까? 의미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의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 하려고 나타내는 거냐면 흥을 돋구거나 뭐 율격, 운율을 나타내려고 만드는 거예요. 운율을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운율적 기능. 혹은 조흥의 기능이 더 많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시가 이제 사실 바탕은 시조인데 시조가 원래 기본적으로 세 줄이잖아. 초장, 중장, 종장 맞지? 그 사이에다가 연구를 하나씩 끼워 넣었어. 보시면 첫 번째 뭐 춘사 1 보시면 앞게 안개 걷고 뭐 뒷매에 해비친다 돼 있고 뱉더라 맞죠? 밭물은 거의 디고 남물이 밀어온다. 지구총 어사와 이렇게 두 가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거 뱉더라 이런 거 나오는 걸 제가 이제 염구 1 이라고 해놨고요. 뒤에 지구청 어사와 되는 걸 염구 2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자,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염구 1 보시면 제가 이렇게 표처럼 만들어 놨는데 봐봐. 춘하추등 있지 뭐야?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아까 말했던 이 사계절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춘사, 하사, 추사, 동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1수, 2수, 3수, 4수 쭉쭉 내려가서 10수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부사시사가 전문을 딱 보시면 40수입니다. 40수의 시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춘사 1 이렇게 되면 춘사에 나오는 1수입니다. 이해되시죠? 춘사 8 하면 춘사에 나오는 8수예요. 그러면 봄과 관련된, 그러니까 봄의 계절에 나오는 10가지, 그러니까 10개의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요 순서입니다. 봐봐. 다른 건 필요 없고 1수부터 2수 쭉 내려가면서 여기 이제 나오는 연구가 조금씩 바뀌어요. 뱉더라, 닫들어라, 이제 돛따라라 하면서 쭉쭉 내려옵니다. 근데 막판에 보니까 배 붙여라가 있네. 그러니까 부두에 배를 붙이라는 얘기거든.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나와서 배를 출항을 시켜요. 배를 띄우는 거. 배를 띄우고 닻을, 그러니까 배를 정박해 놓은 그 닻을 올리고 돛을 띄우고 이러면서 배가 쭉 나갑니다. 그래서 한 바퀴 쫙 돌고 하루 동안 지내면서 다시 닻을 올리고 쭉쭉 와서 다시 부둣가에 배를 붙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일종의 출항부터 정박까지 과정을 나타낸다. 뭐가? 1수부터 10수까지. 잘 봐. 춘, 하, 추동 요거 뭐야? 계절 나타내는 거고 이 숫자 1, 2, 3, 4, 5, 6, 7, 8, 9, 10, 10수까지 되는 건 뭐?
출항부터 정박까지의 시간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요건 당연히 하루 동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하루, 원데이 시간 흐름, 하루 동안의 시간의 흐름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처음에 일수는 완전 새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뭐 배를 띄운다 맞지? 그럼 1에서 3수, 4수 내려오면 대충 요정 아침이 되겠지? 그래서 5, 6수 정도 가면 이제 정오를 지나서 낮이 될 거고, 그럼 저녁을 지나서 이제 밤까지 오는 겁니다. 늦은 오후를 지나서. 됐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동사의 일수다 하면 뭐야? 동사 1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겨울인 건데, 맞지? 계절적 배경은 겨울인 건데, 그 중에 일수니까 겨울의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의 새벽입니다. 이해되시죠? 뭐 동사의 3 하면 뭐 겨울의 아침이게 되겠죠. 하사의 10 하면 여름인데, 뭐야? 10수니까 제일 저녁, 밤. 그쯤 되겠죠. 그래서 계절적 배경과 하루의 시간 흐름, 시간적 배경을 나타낼 수 있다. 뭐? 영구 1을 가지고.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제 배 떠라, 다 떠라. 한번 불러드리면요. 이거 다 적을 필요는 없고. 1수는 배 떠라, 배 떠라. 2수는 뭐 다 떠라, 다 떠라. 3수는 돛 달아라, 돛 달아라. 4수는 이어라, 이어라. 5수도 이어라, 이어라. 6수 돛 띄어라. 7수 배 쉬어라. 8수 배 메어라. 9수 다 띄어라. 10수 배 붙여라. 이렇게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배가 출항을 쫙 해서 한 바퀴 돌고, 구경 다 하고, 자연 구경 다 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영구 2를 보겠습니다. 영구 2는 뭐냐면 아까 지국총, 어사와 이런 게 나왔는데 다른 거 크게 어렵지 않고요. 요거 봐봐. 지국총 돼 있지. 노 젓는 소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찌끄덩 노를 이렇게 저으면서 그 소리, 음성 상징어로 표현한 거고요. 어사어는 뭐냐면 노 저을 때 어이차, 어이차 노를 젓는 겁니다. 어이차, 어이차. 이걸 어사와라고 표현한 겁니다. 됐죠? 별 의미 있어요?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그 뭐야? 노 젓고 노 저을 때 내는 소리 그런 걸 표현한 건데 여기 보시면 작품에 사실감을 부여한다고 돼 있어요. 잘 봐. 이건 뭐야? 실제로 배가 나가는 것처럼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표현함으로써 실제로 배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를 독자들이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조금 바꿔볼게. 생동감을 부여한다고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죠. 왜? 생동감, 사실감 무조건 되는 건 아닌데 애초에 지금 여기 뭡니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 맞지? 배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 배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있죠. 맞죠? 움직임이니까 동, 움직일 동. 그러니까 애초에 동적 이미지가 형성돼 있는데 그걸 이런 음성 상징어나 이런 표현을 통해서 뭐 조금 더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생동감도 맞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다. 작품에 사실감을 부여하면서 어떻게 돼? 흥취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왜? 어기어차 해봐. 좀 리듬감이 형성되고 당연히 흥도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가 조금 중요합니다. 평시조의 변화. 오케이. 형식적 파괴라고 적혀 있는데 아까 맨 처음 말했던 겁니다. 잘 봐. 시조는 원래 초, 중, 종에서 딱 3단 구성으로 돼 있고 맞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는 시조들은 세 줄이거든요. 물론 사설시조에서 중장이 쫙 길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세 줄입니다. 그런데 얘는 어때요? 세 줄이? 아니야. 5줄이야. 왜? 중간에 삽입이 됐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면 형식적인 어떤 틀, 그걸 뭐? 파괴했다. 그래서 형식적 파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됐죠? 형식적 파괴. 밑에 잠깐 제가 시조의 특징도 적어놨습니다. 초장, 중장, 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항상 배웠지만 기억해야 되는 거 종장의 첫 구절은 세 글자다. 이거는 이제 향가문학 같은 거 보시면 뭐 제망매가나 창기파랑 같은 거 보시면 낙구라고 나오죠. 낙구.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의 구조에서 맞죠? 마지막 두 줄. 그게 낙구인데 낙구의 첫머리에 감탄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시조로 연결되면서 이런 흔적이 남았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탄사가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고 세 글자가 나오는데 그런 향가문학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글자 수 3543, 뭐 3434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어려운 거 없고요. 그래서 영구 1, 2에 대한 설명이 아주 중요하고 요게 사실 좀 중요 포인트니까 저 정도 챙기시고 그럼 아까 다시 여기 본문 제목으로 돌아와서 자 가옥 얘기했죠. 결국은 가긴 가는데 실제로 물고기 낳고 막 노동을 하고 이런 게 아니다. 그냥 가짜 어부다. 생계형 어부는 아니다. 이런 거 한번 짚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계절 아까 나왔죠? 사계절에 대한 노래니까 추나 추덕 나왔었고 당연히 이 계절이 들어가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들, 시어들 잘 체크해야 된다.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옆에 잠깐 작품 개간, 그 어부사시사 제목 옆에 작품 개간이라고 박스가 쳐져 있는데 거기 특징에 보시면 1번 시간의 흐름,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아까 설명한 거고요. 2번 대꾸법, 은유법, 반복법 이거 당연히 나오는 거고 3번 염구를 배치하여 작품의 흥을 돋우고 내용의 사실감을 더한다 했습니다. 맞죠? 거기다가 하나만 옆에 적어주시죠. 뭐? 요겁니다. 진부한 4번 이렇게 해가지고 진부한 고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고사란 말은 옛날 이야기잖아. 근데 옛날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옛날 중국에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뭐 논어나 맹자나 그 전에 뭐 사무실 사기나 이런 고전 고서들에 나왔던 일화들, 이야기들 같은 거를 구절들을 하나씩 삽입했어요. 그 삽입을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하는 걸 글을 잘 짓는 기준으로 판단했거든. 이해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게 안 나온다. 근데 한자어가 예를 들어서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러면 고사가 많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당연히 뭐야? 우리말에 사용되는 빈도도 올라갈 거고 당연히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좀 더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준다.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싹 다 정리가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어부사시사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거 어렵지 않고 해석, 어려울 수 있는 단어에다가 해석을 살짝 적어두시면서 해석을 연습하시고, 두 번째 계절감이 중요하니까 그 계절감을 나타낼 수 있는 시어들에 주목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앞뒤에 안개 걷고 뒷매에 해 비친다 라고 돼 있네요. 자,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살짝 음보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자, 봐봐. 혹시 모르니까. 음보는 일단 띄어있는 뭉택인데 헷갈릴 수 있어. 삼음보, 사음보, 요걸 다시 봅시다. 이거 한 방에 정리하기 좋습니다. 삼음보, 사음보. 자, 삼음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고려가요. 그렇죠. 고려가요. 예. 가시리 있고 하는 가시리 같은 거 맞죠? 청산별고, 사러리 났다. 청산에 사러리 났다. 삼음보. 사러리 났다. 맞지? 삼음보. 그 다음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민요를 할 수 있죠. 민요? 뭔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대표적인 민요, 우리가 아는 민요 딱 있죠. 딱 하나 있어요. 다 아는 민요. 뭐? 아리랑 아라리요. 오케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새 뭉태기로 끊겨서 읽혀지는. 맞지? 그럼 당연히 뭐야? 민요도 삼음보다. 물론 민요 중에 사음보도 들어갈 수 있지만 삼음보다 라고 보시는 보가 많습니다. 그다음 사음보를 보시죠. 사음보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당연히 시조. 당연히 시조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 뭐 가사도 되고요. 그다음 판소리도 됩니다. 그다음에 일부 민요도 사음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당연히 요 시조고요. 여기 약간 시조의 특징 중에 제가 안 써놨는데 이거 당연히 사음보입니다. 이해되죠? 요 정도만 챙기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보죠. 자, 앞계, 자, 해석 중요합니다. 가봅시다. 자, 앞계에 안개 걷고 뒷매히 해 비친다. 자, 어려운 거 없어. 앞에 안개가 걷히고 뒷매히, 뒷매히는 뒷산입니다. 뒷산에 해가 비친다. 자, 해가 비친다 하면 현관면 쳐보시고 뭐 해가 이제 비쳐오는 거니까 뭐 새벽녘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비쳐온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거 새벽녘을 뜻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가 지금 뭐냐면 춘사일이라고 되어 있잖아. 시간대 딱 나타날 수 있군. 해 비친다 해서. 됐죠? 뱉더라 됐고요. 반물은 거의 디고, 반물은 밑에 보시면 썰물 되어 있습니다. 거의 디고 나가고, 난물, 밀물이 밀어온다. 오케이. 썰물과 밀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지국청, 물론 이거 가지고도 동적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썰물, 밀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자, 이건 별로 괜찮고, 밑에 강촌, 온갖 고지, 먼 빛이 더욱 좋다. 요게 좀 중요한데 적어보겠습니다. 강촌, 온갖 고지, 먼 빛이 더욱 좋다 돼 있네요. 자, 일단 가장 쉬운 거부터 체크해 봅시다. 자, 좋다라고 돼 있지? 좋다. 좋다가 뭡니까? 이거 필수어이잖아, 맞지? 당연히 뭐? like의 의미입니다. 좋아한다. 괜찮죠? 근데 예를 들어서 좋다 혹은 뭐 좋다 이런 식으로 싹 다 나오는 거 뭡니까? 이거는 깨끗하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중세국어에서 좋다는 뭐야? 좋다. 우리가 아는 원래 쓰이는 좋다는 뭐? 깨끗하답니다.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되고 무조건 외워야 되는 필수어휘입니다. 필수어휘. 필수어휘. 됐죠?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요건 했고요. 자, 다른 거 없고 먼 빛이 더욱 좋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밑에 파란 펜으로.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더욱 좋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됐죠? 멀리서 바라보니 더욱 좋다. 이런 거고요. 이거 어려운 거 없고. 온갖 고지. 이 고지가 뭐예요? 꽃이. 그러니까 꽃을 뜻하거든요. 꽃이. 온갖 꽃이. 온갖 고지. 맞지? 꽃을 뜻하는데, 자, 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곧 나오면 당연히 고지하면, 꽃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뭐랬어요? 어부 사시사지. 이 사계절이 중요하다 했지.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가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뭐야? 꽃이 뭐겠어?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입니다. 왜? 뭐 다른 나라에도 필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봄에 꽃이 많이 피잖아. 맞지? 그러니까 봄이라는 계절감을 딱 드러내는 시어구나 라고 현관펜 치시고 박스 치시면 되겠습니다. 빨간 펜으로. 됐죠?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만 하면요. 자, 강촌 보세요. 강촌. 요게 위에 보시면 앞개, 그 중간에 지워볼게요. 얹고 다 지우면 앞개에 안 그었고 뒷매에 해 비친다. 밭물은 거의 디고 남물이 밀어온다. 맞지? 그 다음 뭐 강촌 나오지. 그럼 여기 뭐야? 이게 지금 종장이거든. 원래식으로 하면. 그 종장의 첫머리 아까 뭐랬냐면 세 글자라고 했는데 꼭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보시면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변화가 일어났구나 라고 챙기셔도 되는데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이것 또한 형식적 파괴로 보는 사람이 있어. 아까 말했잖아요. 형식적 파괴. 그러니까 염구를 중간에 삽입함으로써 일정한 시조의 형식을 파괴했다라고 보는 거라 했는데 이 강촌도 두 글자니까 시조에서 나와야 되는 종장 첫 구절 세 글자를 파괴했다. 이것은 형식의 파괴다라고 보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형식적 파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설명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됐죠? 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 다른 거 다 빼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꽃, 계절감. 봄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다. 요것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하사입니다. 하사이니까 이제 새벽은 지나서 조금 더 지난 시점이겠죠. 그 정도 시간 체크하시고 하니까 여름입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여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는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된다고. 갑시다.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을 한 장만 마라 돼 있습니다. 요것도 조금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자, 보시면 연잎이라고 나옵니다. 적어볼게요. 연잎이 밥 싸두고 반찬을 한 장만 마라. 자, 다른 거 없고요. 일단 연잎부터 봅시다. 이게 연잎을 가지고 이게 연잎입니다. 연잎. 이걸 가지고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연잎이 혹시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건가요? 선생님이 아니다 하면 당연히 아닌 거고 내신이니까. 맞다 그러면 외우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뭐 여름으로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어로 볼 수 있다.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이 이런저런 생각이 그러니까 의견이 많아요. 알겠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 연잎보다 중요한 건 여기 뒤에 나오는 건데 잘 봐. 연잎에 밥 싸두고 봅시다. 그러니까 연잎밥. 요즘엔 좀 연잎밥이 비싸지만 옛날에는 연잎이 널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야 지금 여기 연잎이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상당히 어때요? 상당히 소박한 거예요. 소박한 삶. 이걸 뜻할 수 있는 건데 잘 봐. 그 연잎에다가 밥을 싸두고 반찬을 한 장만 말해. 이게 중요한 거야 사실. 자, 연잎 밥 쌌어. 이미 소박한데
반찬, 장만 말아. 뭐, 반찬이 필요 없다. 반찬 필요 없어. 오케이. 반찬 필요 없어. 그럼 뭐야? 반찬도 없이 그냥 연잎밥만 우거우거 먹는다는 거잖아. 졸라 소박하네요. 근데 굳이 화자가 장만 말하고 있으니까 뭘 추측할 수 있어? 야, 장만할 필요 없어. 장만하지 않아도 만족스러워. 이런 거지, 맞지? 그러면, 이 소박한 삶에서 뭐? 만족감이 드러나는구나.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안, 분, 지족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중요한 게 이거는 유사한 표현이 좀 있죠. 다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자, 안분지족. 뭐? 안, 분. 아이고. 안빈일염. 됐죠? 그 다음에 안빈 낙도. 또 뭡니까? 단사표음. 단표누항. 다 됩니다. 알겠죠? 가난하지만 만족한다. 소박하지만 만족한다. 여기까지 다 될 수 있고요. 물론 이 의미들이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명확하게 보면 개별적으로 다 다른 뜻이 있는데 학교 내신 시험에서 그냥 이게 나왔다 치면 이게 다 똑같은 뜻으로 통용되거든요. 대부분. 다 똑같다. 비슷한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박한 삶이지만 만족한다. 이해되시죠? 됐고. 그래서 요 정도만 챙기시면 되고요. 그 밑에 안분지조 조그만 글자로 적혀 있죠. 거기다 형광펜 치시고 안빈일령, 안빈낙도, 단표누황, 당사표 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없고 청약 립은 써있노라.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줄에 형광펜을 쳐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형광펜을 한번 쳐보시고요. 자, 빨간 펜으로 청약립 녹사이 한번 체크해보죠. 청약립 하고 녹사이. 그 보시면 청약립은 단어 뜻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삿갓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를 피하는 삿갓. 녹사이는 뭡니까? 비옷이래. 그럼 둘 다 비랑 관련돼 있지. 이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럼 봐봐. 이게 과연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일까 아닐까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는 맞습니다. 왜? 이게 제목이 뭐야? 하사였지. 그러니까 여름입니다. 여름이면 당연히 뭐 비가 많이 오죠. 특히 장마 같은 거 되면 비가 많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랑 관련돼서 얘들은 뭐야? 여름의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주는 뭐? 시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밑에 볼게요. 자, 무심한 백구는 내 줬는가, 제 줬는가 돼 있는데, 자, 무심한에다만 빨간 펜으로 막 써보시고요. 자, 무심한, 생각 없는 아니고, 뭐? 마음 없는도 아니고, 뭐? 욕심이 없는. 됐지? 그러면 무심한 백구, 갈매기는 이게 동물이 딱 나오면요. 시 읽다가 특히 고전에서 그런데 바로 뭔가 이상하다. 이거 화자의 감정과 관련돼 있지 않을까? 감정이입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심한 백구는 내가 줬는가, 제 줬는가 돼 있지. 잘 봐. 그럼 내가 줬는 건지 제가 줬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갈매기를 쫓는 건지 갈매기가 나를 쫓는 건지 모르겠다. 그럼 둘이 비슷비슷하게 같이 간다. 우리 함께 있다. 네가 난지 내가 닌지 모르겠다. 뭐야 이게? 뭐? 이게 뭐야? 무라일체죠. 맨날 배운 거 맞지? 그럼 잘 봐. 무라일체인 걸 아는 순간 뭐도 할 수 있어? 나랑 갈매기랑 같지. 그러니까 당연히 갈매기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욕심이 없는 걸 내가 알아볼라. 모르겠지. 거기다가 내 감정을 투영했으니까 갈매기 당연히 감정이입이 대상이 될 거고 당연히 감정이입이 되니까 의인법도 될 겁니다. 그럼 한 가지 더. 근데 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화자와 그 대상이 무라일체로 같다고 했으니 뭐야? 갈매기가 어떻대? 욕심이 없대. 그럼 화자도 욕심이 없는 거겠죠. 아, 화자도 욕심이 없구나. 생각해보니 위로 올려보면 연잎에 밥 사고 반찬 필요 없다고 만족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야? 거기서도 소박한 삶에 만족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삶 밑에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거기다 하나만 추가해 주시면 무라일체 플러스 뭐도 있는 거예요. 자연을 좋아하니까 당연히 자연 친화도 섞어 나오는 겁니다. 네, 요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됐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요. 시적 화자의 정서 및 태도라고 위에 있어요. 사계절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김, 자연과 하나된 무라일체 삶을 즐김,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것에 만족함 돼 있는데 그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거 만족함 현관 배치시고요. 이렇게 적을게요. 자, 여기 강호 한정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 강호라면 강과 호수인데 그냥 자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로운 정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됐습니다. 자, 됐고 23페이지 밑에 그 추사 위에 추사를 보겠습니다. 추사 2 시국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고요. 여기서 가을이라고 바로 나오네요. 아예 대놓고 가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어고 거기다 동그라미 치면 되는데 이게 어떤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가을이 보시면 지금 이렇게 적혀 있잖아. 맞죠? 그럼 봐. 이게 이제 요런 게 시험에 나왔을 때 자, 요거 시계적 배경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시어를 찾아 써오라 하니까 애들이 요렇게 적거나 혹은 가을 이렇게 적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하면 틀렸다고 하는 학교가 있어. 왜? 왜 틀렸어? 이게 사실 중세국어 1학년 때 배웠던 거 생각하시면 뭐가 숨겨져 있어요? 히읗이 숨겨져 있는 히읗 종성 체언이거든요. 완전 개 같은 거죠. 맞지? 그러니까 문제 이딴 식으로 내면 안 되는데 원래는 뭐야? 가을 이게 원래 단어인 거죠. 맞지? 그래서 이렇게 적어야 답을 맞다고 해준 그런 학교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까지 내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만약에 적어야 한다면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을이 나오면 여러분 헷갈리시니까 가을에 대한 거 딱 두 가지 케이스로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봐. 현대시도 마찬가지고 고전시도 마찬가지고 가을이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딱 두 가지가 떠올려야 돼요. 가을의 이미지가 딱 두 가지 다른 속성으로 딱 나오는데 첫 번째 뭐? 상당히 풍족한 겁니다. 왜 풍족해? 추수를 하잖아. 곡식이 막 열매를 맺잖아. 그러니까 결실. 이해되죠? 그러면서 당연히 주인공이 만족할 가능성이 높을 거고 기쁨도 느낄 거고 맞지? 이해되시죠? 뭐 풍요로움 다 됩니다. 풍요로움, 풍족, 결실, 만족, 기쁨 이해되죠? 어떤 결실을 따게 되는 기쁨, 본질을 찾게 되는 기쁨 다 연결됩니다. 됐죠? 두 번째는 뭘까? 가을이 결실, 열매가 맺히는 계절도 맞지만 사실 뭐야? 낙엽이 지죠. 그러니까 잎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쇠락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가 떨어지는 거 맞지? 쇠락의 이미지. 그 다음 뭐? 당연히 나비기 떨어지니까 하강적 이미지도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생명이 뭐야? 생명의 소멸.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지는 거. 요런 이미지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죽음의 이미지도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제망매가 같은 작품 보시면은 거기 이른 가을 바람에 이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이 거기서도 쇠락하는 이미지고 뭔가 죽음이 나타나는 환기되는 이미지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배경이. 자, 여기로 연결될 수 있죠. 당연히 뭐 슬픈 감정 맞죠? 혹은 뭐 지나간 놈이 그리운 감정 혹은 또 뭐 허무하거나 무상한 감정 다 들을 수 있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딱 가을 나왔을 때 맥락상으로 보고 풍족하다 판단할 수 있는지 혹은 쇠락하다 판단할 수 있는지 각각에 쓰이는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풍족하니까 당연히 결실도 많고 그러면서 뭐 만족도 할 것이고 또 기쁨도 나오겠지. 쇠락하니까 죽음이 되는 거니까 하강적 이미지 당연히 나올 거고 생명의 소멸로 해석할 수 있고 죽음의 감정도 나올 수 있고 맞지? 거기다 슬픔, 그리움, 허무, 무상까지 싹 다 느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가을은. 근데 여기서 가을은 뭐예요? 여기서 가을은 뭐야? 고기가 살쪄 있으니까 슬퍼? 그런 거 아니죠. 가을이 뭐 풍족하다 이겁니다. 살쪄 있다는 표현까지 나오잖아. 그러니까 고기마다 살쪄 있다 위에다가 살짝 이런 것도 적어줘. 천고마비. 가을을 나타내는 사자성어 중 하나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이게 되죠. 풍족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른 거 어렵지 않고요. 네, 가을만 보시면 돼요. 가을의 의미 여기서는 천고마비다. 그러니까 천고마비가 아니고 그 풍족한 이미지다. 풍족한 내용이다. 그거만 보시면 됩니다. 됐지? 그다음에 다 떨어라 됐고. 자, 만경딩파에 실같이 용유하자. 요거 중요하지 않고요. 만경딩파 보시면 한없이 넓은 바다나 호수에 푸른 물결 되어 있거든. 바다가 있나 보죠, 맞지? 실같이 실컷이라는 뜻이거든요. 실컷.
실컷 마음껏 용여하자, 뭐 용여하자, 뭐 즐기자는 겁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즐기자, 놀자 이런 거거든요. 옆에다 가로 열고 뭐 여유 이렇게만 적어 놓으세요. 알겠지? 만경 딘파에 쓸같이 용여하자, 여유. 여유롭게 자연을 감상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됐죠?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사실 뭐가 특히나 중요하냐면 인간, 여기 중요합니다. 인간을 돌아보니 뭐도록 더욱 좋다라고 되네요. 인간을 돌아보니 인간을 돌아보니 뭐도록 더욱 좋다. 이거 아까 했던 거죠. 좋다, 뭐 좋다입니다. 그러니까 like의 의미다. 알겠지? like. 그럼 봐봐. 그럼 인간을 돌아보는 건데 이 인간이 좀 중요하다 그랬어. 왜? 여기서 인간은 그러니까 people, person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인간들이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사는 세상, 다시 뭐라면 속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만 써도 속세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뭐? 인세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고요. 똑같죠? 그 다음에 속세 이미지, 상당히 어지러운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세, 이 진자가 먼지 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공청소기 할 때 그 진공이란 먼지가 없다는 거죠. 비어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먼지, 티끌 같은 게 없다는 거고요. 진세 똑같이 되고요. 홍진도 됩니다. 여기서 진짜도 먼지 진자입니다. 됐죠? 마찬가지로 뭐 똑같으면 한글말로 뭐 티끌 세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티끌 세상. 불교적 용어로는 씨바 아니고요. 사바. 사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됐죠? 불교적 용어로 사바. 이것도 속세에 관련된 거라 보시면 됩니다. 거의 됐습니다. 알겠지? 요거 싹 다 뭐야? 속세입니다. 속세. 인간, 인세, 진세, 홍진, 티끌세, 사바 다 인간을 그러니까 속세를 뜻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속세를 돌아보니 뭐도록 그러니까 멀수록 더욱 좋대.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어? 속세를 딱 봤는데 속세하고 자연과의 거리가 멀수록 좋대, 맞지? 그럼 거리감은 당연히 느껴지는 거고 거리감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속세에 미련 있어 없어? 미련 없습니다. 속세에 대한 미련 없습니다. 그래 보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멀수록 좋다니까, 맞죠? 이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다 됐고 밑에 보시면 간밤에 하나 더 볼게요. 동사사입니다. 알겠지? 동사사. 그러니까 동사사. 이것도 뭐 동사사니까 이제 아침으로 이제 아침에서 정오로 넘어가는 시점이겠죠. 동이니까 계절, 뭐 겨울입니다. 알겠죠? 됐죠? 간밤의 눈이 갠 후에, 자 눈에다 한가미 치고 동그라미 치워야지. 당연히 뭐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눈 동그라미 치시고 계절, 겨울이라는 계절감을 나타내준다. 체크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하나 더 중요한 시어가 나올 거예요. 이 동사에서는 눈보다 다른 중요한 시어가 하나 있습니다. 밑에 배울 천태옥산인데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계속 가보죠. 깬 후에, 눈이 갠 후에 경물이 달랐고요. 뭐 경물, 경치입니다. 필수입니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경치가 달라졌구나. 뭐 눈이 쌓였지. 눈이 쫙 쌓였으니까 완전 힐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희게 딱 세상이 하얗게 변한 거야. 그러니까 완전 달라졌다. 이 정도고요. 앞에는 만경유리. 자, 만경유리 자주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 자, 읽어볼게요. 옆에 단어 뜻이 뭐 만이랑의 유리라는 뜻으로 유리처럼 맑고 평온한 바다를 이르는 말 돼 있는데 막 유리가 딱 나오잖아. 고전 시가에서는 거의 물이랑 관련이 있어요. 투명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뭔가 투영되는 것 같잖아. 거의 물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경 유리처럼 유리라는 게 딱 나오면 잘 몰라도 기본적으로 딱 뭐라고 해야 되냐면 물이 아닐까? 호수가 아닐까? 바다가 아닐까? 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해되죠? 만약에 그 시에 뭐 강이 있으면 강인 거고 바다가 있으면 바다인 거고 뭐 호수가 있으면 호수인 거고 그렇게 딱 연결 씌울 수 있습니다. 만경, 그러니까 이게 시냇물 같은 데는 잘 안 써요. 왜냐면 그건 졸졸졸 흘러나오는 게 보이잖아. 근데 조금 고여 있으면서 너울너울 치는 게 반짝반짝 빛날 거 아니야. 그런 걸 이제 유리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됐죠? 보통은 이제 넓은 바다나 넓은 호수 같은 게 많이 쓰이겠죠. 앞에는 그런 바다가 있고 뒤에는 뭐 천태복산입니다. 여기 현관면 치고 동그라미 치시고 뭐 별표 하나 박읍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천태옥산 됐죠?
이 단어 뜻이 잠깐 보시면, 단어 뜻을 보시면요. 23페이지 밑에. 수없이 겹쳐져 있는 눈 덮인 산이거든. 뜻이 이래. 뭐 수없이, 천첩이니까 수없이 겹쳐진. 눈 덮인 산. 자, 수없이 겹쳐진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 이게 졸라 중요한 겁니다. 왜? 애초에 뭔지 모르지만, 자, 뭔지 모르지만 산인 건 알아. 근데 뭔가 천첩 옥산이라 맞지?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어떤 산? 눈이 덮인 산이래. 그러니까 여기 자체, 이 단어 자체에 눈이라는 건 찾으실 수 없어. 없거든? 겨울의 이미지도 잘 몰라. 하여튼 단어 뜻을 보시면 어때요? 눈이 덮여있다 돼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단어가 딱 나오면 공부 안 한 애들은 겨울, 계절의 배경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찾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고 여러분 당연히 공부해 놓으셔야 되고 이게 의미 자체가 눈이 덮인 산이다. 그러니까 이거조차도 뭐 당연히 겨울적 배경 이미지, 계절적으로 겨울의 배경 이미지를 드러낸다. 배경을 드러내주는 시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동사 4에서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선갱가, 불갱가. 선갱 신선이 사는 세갱가. 불교가 사는 불교의 극락 세갱가. 어쨌든 인간이 아니다. 똑같 또 나오는 속세가 아닙니다. 속세가 홍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마치 신선이 사는 세상입니다. 라는 건 뭐야? 엄청 아름답다는 거죠. 야, 이거 완전 인간 사람이 아니야. 야, 이거 완전 현실감이 없어. 너무 예뻐. 거의 신선하고 극락에 가까워. 신선세계와 극락에 가까운 세계다. 뭐 하고 있어요? 감탄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감탄하고 예찬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당연히 예찬. 너무 좋아. 너무 좋아. very good 나오면 뭐야? very good 나오면 당연히 뭐야? 당연히 예찬이고요. 이해되죠? 거기다가 뭐라 돼 있어? 로다 돼 있지. 로다. 이게 뭐야? 영탄법을 나타내는 법입니다. 자, 다른 거 됐고 영탄법은 됐고요. 다른 건 필기는 됐고 영탄법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영탄은 기본적으로 감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맞죠? 감탄사가 들어갈 수도 있죠. 느낌표 같은 걸 표현할 수도 있고요. 혹은 어미 등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어미 등으로. 어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로다, 도다, 구나, 혹은 로구나, 이런 것들입니다. 감탄사 어즈버 이런 거지. 됐죠? 그러니까 이럴 때 로다, 도다, 구나 이런 식으로 딱 외우시면은 거의 영탄 해결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식으로 영탄을 쓸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해주시면 되고, 여기 인간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가 아니로구나. 그만큼 아름답구나. 이렇게 딱 감탄하고 영탄하고 있는 거다. 네, 감탄하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다 했고요. 하나만 더 하면 봐봐. 이게 형식적 파괴하면서 평시조의 변화를 줬다 그랬는데 이게 사실 뭐예요? 염구가 삽입되는 거잖아. 근데 잘 봐. 저 표에도 어느 정도 규칙성이 있지. 염구가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저렇게 들어가고 저렇게 들어가고 이게 예를 들어 하사에 하사 3 이렇게 하면 뭐야? 우리 표가 있으면 저기는 이러이러한 염구 1이 들어가겠구나.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이 딱 어느 정도 규칙이 딱 정해져 있잖아. 맞지? 그러면서 첫 번째 염구는 저게 들어가고 두 번째는 지구총, 어사와 이런 게 딱 들어가잖아. 맞지? 그럼 살짝 이게 뭐냐면 이게 원래 춘사의 10개, 하사의 10개에서 총 40수거든요. 각각 다른 내용으로 딱 그러니까 분리되고 개별적으로 돌아다니기 딱 좋습니다. 맞지? 너무 많으니까. 쉽게 말하면 통일성, 일관성을 가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그 각각의 개별 수들을
하나로 좀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시켜주는 게 뭐야? 염구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염구가 삽입됨으로써 얘가 당연히 형식적 파괴의 특징도 있지만 작품을, 각 수들을 연결해주는 기능도 한다 이겁니다. 연결 어떻게 해줘? 상당히 유기적으로 끈끈하게 연결해 준다는 거죠. 이거 선지에 빈출되거든요.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하겠지만 작품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준다만 조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돼 있는 중장과 종장 사이 여음고, 초장과 종장 사이 여음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초장과 중장 사이 여음고 이제 요것만 설명을 한 거거든요. 요것만 설명을 한 거긴 한데, 사실 여음고 2까지만 봐도, 그냥 여음고 자체로만 봐도 통일성이 있으니까 작품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음고 자체로 봐도. 이해되셨죠? 여기 됐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25페이지에 시조에 나타나는 내용과 형식의 관계 주목해 다음 활동해보자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시조 형식과 다른 점 돼 있고 2번 돼 있거든요. 그 2번에 1번에 보시면 종장의 첫 구의 시작이 세 글자가 아닌 경우가 있었음, 거기다 현관면 치시고 별표 하나 매겨주시고요. 25페이지 밑에 보면 3번, 다음은 이 작품의 형식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참고하여 작품의 형식이 주제를 구현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탐구해보자 라고 돼 있죠. 그 작품의 형식이 주제를 구현하는데 어떤 역할, 한번 쳐보시고요. 밑에 예시 답변 조금 별표 쳐주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보면 이 작품은 시조의 기본적인 규범을 지키면서도 염구를 사용하여 형식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살아가는 즐거움과 흥취라는 작품의 주제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여기만 현관 한번 쳐보시죠. 먼저. 이것도 뭐냐, 사실 내용과 형식이 상당히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해되죠? 형식은 저런 식으로 주나 추동 돼 있고 일수 이수 이렇게 되면서 맞지? 계절감, 제목에 나온 것처럼 이런 내용들, 내용과 이제 제목이 나왔던 것처럼 사계절, 그 계절에 대한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요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 이제 청로루, 현대식 청로루는 한 번 더 시험 범위에 들어간지 확인을 하고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보충 강의를 개설하든 아니면 다시 한번 동영상 강의로 처리를 하든 아니면 현강에 다 모여서 실제로 강의를 하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오늘은 어부사시사, 중요한 작품이고 서술형 평가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기도 다 해놓고 다시 혹시 음량이 중간에 안 들어가 다시 찍었으니까 꼭 열심히 잘 들으시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과제 범위는 3강에 있으니까 어차피 나올 거니까 그때 잘 참고하시고요. 네. 잘 복습하시고 오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네. 잠깐 쉬시고 2교시 찍어놓은 동영상 2교시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